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80억 세계인의 성씨 영국편 강의를 맡은 오동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찰스 1세 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 왕실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일은 그냥 버킹엄 공주하고 쑥덕 거려가지고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가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사돈 관계인 캐톨릭 프랑스하고 그 성공회인 잉글랜드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편에 들어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을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의회에 손을 내미는데 조건을 하나 답니다. 버킹엄 공작이 나라를 위기로 몰았기 때문에 쫓아내십시오 했더니 찰스 1세는 문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멋대로 하는 그런 왕 중에 최고였어요. 찰스 1세가. 네.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패배를 합니다. 다시 문을 열어요. 다시 문을 여니까 그 의회 의원들이 권리청원을 합니다. 권리청원. 1928년도에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권리청원이라는 거 하는데 그 내용들이 좀 비슷하죠. 예. 국회 동의 없이 어떤 세금도 걷지 못한다. 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민을 잡아가두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군대를 민가에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군인이 아닌 국민은 군법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의회가 힘써가지고 하여튼 버킹엄 공작이 1628년 하여튼 부하의 칼을 맞고 이제 죽게 되죠. 찰스 1세 혼자 그 의회 다투면서 이제 분리해지면 이제 의회를 다시 닫아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년간 잉글랜드가 그대로 대충 유지를 했는데 찰스가 스코틀랜드에게 성공회를 강요를 하자 이게 스코틀랜드가 쳐들어와요. 네가 뭔데 우리 스코틀랜드한테 간섭을 하냐 쳐들어와 버립니다. 스코틀랜드가 승승장구하거든요. 고난해지니까 왕이 또 의회를 열어요. 열었다 닫았다. 의회가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고 스코틀랜드가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의회 군대하고 왕실의 군대하고 8년 동안 영국 남북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의회의 대다수가 청교도 신자였기 때문에 이걸 청교도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전설적인 지휘관 올리버 크롬웰이 나오게 되죠. 올리버 크롬웰. 이 사람은 철기대라는 부대를 훈련을 시켜요. 철기대는 뭐냐면 이 화승총을 갖고 있는 부대입니다. 부대 인원의 3분의 2가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아주 머리하고 중요한 부분에 갑옷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최대한 몸은 가볍게 화승총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자, 왕당파하고 의회파, 왕의 군대하고 의회의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스코틀랜드 반란군이 오죠.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자, 이런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올리버 크롬웰은 이제 무적의 철기대로 다 이렇게 격파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철기대가 무서워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군대에 투항을 해버려요. 포로가 돼버립니다. 근데 철기대가 쫓아가가지고 스코틀랜드 군대를 다 격파하니까 그 스코틀랜드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협상을 하면서 찰스 1세를 40만 파운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자, 이제 의회가 전부 다 이긴 거예요. 왕과의 전쟁에서 이긴 의회가 모든 권력을 다 주게 됐는데 문제는 의회가 고생한 군대한테 월급도 안 주고 그냥 해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격분한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2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의회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의회한테 압력을 가해서 찰스 1세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신하가 왕을 사형을 시키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올리버 크롬웰은요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죠. 그러면서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아주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정말 엄하게 했죠. 그러면서 영국을 발전시킵니다. 예. 아일랜드를 굴복시키고요. 에스파냐, 네덜란드, 그러니까 스페인, 네덜란드 함대를 다 무찔러버리고 그래서 바다의 왕자가 되고요. 예. 상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늘려가지고 잉글랜드를 아주 번창을 시키죠. 올리버 크로멜이 죽자 국민들이 환영을 했어요. 공포 정치가 끝났다. 프랑스로 도망갔던 찰스 1세의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자 영국에 있는 모든 그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종이 다 울렸다고 하죠. 환영한다고. 찰스 2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 의회를 새로 뽑거든요. 자, 의원들을 새로 뽑자 해서 뽑는데 선거에서 왕당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찰스 2세가 왕이 되자 왕당파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 사람도 슬슬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의 관을 파서 시신을 교수형에 시켜버리고요. 좀 나라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권을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게 전혀 없이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프랑스의 영향력으로 잉글랜드가 카톨릭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왕당파 의원들도 왕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당파 의원들은 카톨릭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성공회고, 나머지 의회 의원들도 이렇게 다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회는 이제 할 수 없이 법을 들이댑니다. 카톨릭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심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심사율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인신보호율이라는 것을 만들죠. 성공회 교도가 아닌 자는 공직과 중요 자리에서 몰아낼 것,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만 공직과 중요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공회를 계속 하자. 다른 종교는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인신보호율은 국왕이 자꾸 이렇게 독재를 펴면서 하옥시켜라, 사형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왕은 이유 없이 국민을 잡아들여다 가두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찰스 2세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차기 왕이 될 그의 동생 제임스를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이 더 독재를 할 사람이야. 지금 왕보다 더 독재를 할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뽑느냐 마느냐 해서 의회에서 두 패로 아주 쫙 갈라집니다. 이게 바로 정당이 생긴 이유예요. 자, 이때 정당이 생깁니다. 전 세계 정당이 다 있는데 이때 정당이 생긴 거죠. 찬성, 뭐 제임스 왕이 되는 걸 찬성하는 건 이제 왕당파죠. 뭐 이제 성공의 신자, 고귀한 신분이죠. 뭐 소위 귀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성공의 쪽은 찬성하고요. 반대는 자유파입니다. 하여튼 지식과 실력이 있는 평민, 이런 사람들, 뭐 젠틀맨이나 요먼 같은 이런 사람들, 청교도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죠. 이게 바로 정당이 생긴 그 내력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왕당파는 아일랜드 해적 토리스 같다 그래서 토리당, 자유파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깎아준 물이 휘그모어스 같다 그래서 휘그당 이렇게 하는데, 그 토리가 보수당이고 휘그당이 자유당이고,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유당은 이제 노동당으로 대체를 하게 되고, 지금도 노동당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어쨌든 제임스 2세가 왕이 될지 안 될지 표기를 하는데, 휘기당 세력이 강한 이제 하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상원의 그 심사를 거쳐야지 하원의 그 의결을 그 통과를 시키거든요. 근데 토리당이 세력이 강한 그 상원, 그러니까 이제 왕당파 세력이 강한 상원에서는 하원의 결정을 무효시켜 버려요. 그게 이제 하원과 상원의 이런 그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제임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심사를 무시하죠. 카톨릭 안 된다. 성공의 사람들만 공직에 올라가야 된다. 했는데 막 무시하고 카톨릭 사람들을 막 공직에 올리고 멋대로 하죠. 그런데 큰 문제는 제임스 2세가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그 두 번째 결혼한 부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의회는 이제 난리 난 거죠.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아주 풍지박산 나겠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죠. 그 제임스 2세의 딸 중에 메리라는 애가 있었는데 참 메리가 참 많죠. 예. 메리가 네덜란드 총독 빌럼공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빌럼공은 누구냐면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이제 독립한 네덜란드 이 총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장인인 제임스 2세를 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 딸도 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죠. 메리도. 예. 그러고서 이제 영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메리 공주를 왕으로 모실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끌고 와요. 예. 군대를 끌고 빌럼공이 군대를 끌고 잉글랜드에 상륙해서 런던으로 진격을 하니까 프랑스로 왕이 도망가 버립니다. 메리하고 빌럼은 당당하게 새 주인으로 런던에 입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자가 바뀐 이 사건을 명예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예혁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예혁명이 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왕을 하게 되죠. 이 빌럼공하고 메리가 동시에 왕을 하게 돼요. 의회가 빌럼공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준 게 있는데 우리 이런 권리 장정을 정했는데 여기에 사인 좀 해달라.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와서 왕을 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승낙을 하죠. 그게 권리 장정입니다. 뭐 마그나 카타에서부터 권리 청원, 그다음에 권리 장정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의회와 왕과의 한 500년간의 싸움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두 명의 동시에 왕을 하는데 메리 왕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차기 왕으로 될 메리 왕의 여동생이 있는데 공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40세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40세면 금방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에서 온 빌렘공이 이제 윌리엄 3세인데요. 그 자녀들은 전부 어릴 때 다 죽었고, 그래서 하나 남은 아들도 1700년대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3세가 죽기 전에 왕위 계승률을 법으로 정합니다. 왕위 계승률. 그러니까 현재 왕하고 가장 그 가까운 친인척이 왕을 한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혈통이 가장 그 가까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앤 여왕이 왕이 되고 이 여왕이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를 완전히 합치죠. 그 대브리튼 왕국이 탄생하게 되고 유니언적으로 가는 두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완성시킨 여왕이 됩니다. 훗날 그 북아일랜드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유니언적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앤 여왕이 죽고 나서 아무도 없어요. 네, 혈통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없고 잉글랜드 내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승률에 따라 찾고 찾았는데 누가 되냐면요, 독일의 하노버 왕가의 왕실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독일의 하노버 조지가 조지 1세로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영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독일의 하노버 조지가 영국의 왕이 됐을까, 이것을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계승률 때문입니다. 계승률. 그래서 하노버 조지를 초대를 하게 되죠. 하노버의 궁정을 그대로 영국 왕실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독일어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영국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이 이만저만 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살림을 도맡아 맡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총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 제도는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국왕은 군림 하나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이 영국 왕실이 이렇게 발달하는 어떤 과정과도 이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입헌 군주 제도의 기초가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멍청한 왕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뭐 그냥 깽판 쳐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총리 제도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총리가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불신임해서 다시 복구하는 이런 좋은 제도를 이제 만들어 나간 거죠. 네. 자, 그 뒤로 이렇게 하노버 조지 다음에 이제 조지 2세가 이제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혈통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지만,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실을 유지하고 있던 이곳에서는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죠. 그러니까 카를 6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남은 자식은 마리아 테레지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를 6세 황제가 죽기 전에 여자도 황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국사 칙령을 이제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른에서 반대를 하고 일었습니다. 바이에른은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 할 때 그 바이에른입니다. 그 김민재가 뜨고 있는 그 바이에른 뮌헨이 있는 그 지역의 그 땅이거든요. 지금 독일에서 가장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왕실에서 반대를 해요.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스트리아 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 나라가 참전을 합니다. 유럽의 전 그 나라들이 참전을 하는데 영국 왕도 참전을 하죠. 조지 2세가 이제 전쟁에 참전한 이제 마지막 왕이 되긴 하는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7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7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 이 7년 전쟁은 뭐냐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이 프로이센이라는 지금의 독일의 전신이거든요. 베를린을 중심으로 나타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스트리아를 도와주는데, 이 오스트리아가 허가도 안 내줬는데 이 굉장히 비옥한 슐레지엔이라는 곳을 그냥 강제로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곳에 철하고 석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강제로 차지하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야거 내놔 하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그 유럽의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이쪽 편을 들었다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7년 전쟁은 그 반대편에 서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국이 이번에는 프로이센 편에 들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는 영국이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다가 7년 전쟁에서는 프로이센 편을 듭니다. 이제 프랑스는 그 반대로 오스트리아 편에 서죠. 서로 이제 앙숙 관계니까 영국하고 하는 걸 정반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때 북미 대륙에서도 거의 1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7년 전쟁을 벌어지니까 대륙에서도 아주 정말 세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거예요. 잉글랜드가 이렇게 13개 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생활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오하이오 강 쪽에 프랑스 애들이 슬금슬금 지금 캐나다 퀘벡 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비버 있죠, 비버. 이렇게 그 이빨로 나무를 갉아가지고 댐을 만드는 이 비버가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수천 년 동안. 근데 비버의 털이 그 엄청 따뜻하니까 이게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비버가 이제 물에 사니까 이제 굉장히 방수 효과도 좋고 이렇게 보온 효과도 좋으니까 이 비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 7년간 이제 굉장히 세게 하죠. 북미에서 영국과 싸우려고 프랑스가 인디안하고 이렇게 힘을 합쳤기 때문에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도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유럽에 보면은 그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 프러시아 편이고 파란색은 오스트리아 편입니다. 그럼 영국하고 프랑스를 보면 영국은 이제 파란색이고 프랑스는 초록색인 것이 보이죠. 그 상황이 그대로 신대륙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륙에서는요, 유럽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져요. 오스트리아가 지는데 신대륙에서는 영국이 이깁니다. 파란색이 이기고 초록색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7년 전쟁 전에는 여기 보시면 짙은 초록색은 프랑스고 노란색은 영국인데 영국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7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저 7년 전에 이제 노란색 부분, 미국의 그 대서양 쪽에 있는 그 부분이 그 아팔레치아 산맥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국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거덜이를 난다는 거거든요. 거덜 나잖아요. 왜냐하면 물자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조지 이 3세 왕 때 미국도 독립하고 하는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조지 이 3세는 아주 영국을 우아한 시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의 너던 아일랜드를 완전히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때 유니언 잭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약간 정신병적인 그런 게 있죠.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하는 이런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놀리키게 했던 뭐 이런 사람이기도 한데, 자, 이 사람은 하노버 왕인데도 하노버를 방문한 적이 없고요. 제1 언어로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노버 왕국은 독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죽었습니다. 네, 완벽한 영국 사람이죠. 네. 그래서 7년 전쟁으로 대륙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죠. 물론 영국이 이겼지만 빚이 많이 생기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돈을 꿔야 되니까. 대륙 전체가 나빠지니까 영국 의회에서는 대륙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륙에 있는 어떤 세금 제도를 만듭니다. 세금 제도를 막 만들어요. 근데 영국은 뭡니까? 대표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 세금을 거두려면 세금을 걷는 납세자의 그 대표들이 있어야지 되는 게 영국인데, 아니 영국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결정한 것을 이렇게 그 미국 대륙 큰데 적용을 해서 세금을 막 걷어버리니까 대표 없는 과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 심한 거죠. 우리는 허락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세금을 이런 식으로 걷냐. 예. 그러다 보니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나중에 영국 군대들이 갔는데 보스턴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총 쏴 죽이죠.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고. 5명인데 학살이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티파티, 그러니까 이제 몰래 영국인들이 인디안 복장을 하고 그 중국에서 들여온 차 상자 342개를 깨가지고 바다에 버려버려요. 근데 왜 티파티란 말을 쓸까? 340개가 넘는 상자를 버리니까 그 주변 일대가 한동안 그 찻빛으로 변한 거예요. 찻. 그래서 그거를 주동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고기들한테 이 티를 만들어줘서 상당히 흐뭇하다. 그래서 물고기들을 위한 차 파티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차 팩이죠. 차 팩이. 그래서 이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 거의 모든 지역이죠. 식민지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차 파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독립이 됩니다. 조지 3세 때. 미국 독립 1776년 7월 4일이 생기고 실제로는 이제 10년 뒤인 1786년에 미국 독립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남태평양도 이렇게 돌면서 호주도 발견한 사람인데 죄수들을 전부 다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보내면서 그 죄수들을 이용해서 그 호주를 개척을 하죠. 그러면서 호주는 생기면서부터 영국과 같은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선진국인 상태로 시작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말만 들어도 유명한 뭐 바이런, 워즈워드, 뭐 시인들이죠. 뭐 제인 오스틴, 뭐 이게 오만과 편견이라는 굉장히 재미난 소설을 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발한 시기도 이렇게 이 시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폴레옹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네, 나폴레옹. 그러니까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을 이기고요. 유배 갔다가 도망 나오잖아요. 마지막 전투인 1815년 워터루 전투에서 이기죠.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킨 왕이 조지 3세입니다. 조지 3세. 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죠. 자, 빅토리아 여왕 때 1920년도까지 하여튼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됐는데 1898년도에 빅토리아 여왕의 대영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곳이죠. 미국은 독립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캐나다부터 아프리카를 거의 종단을 했죠. 탄자니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고 인도부터 해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태평양의 섬들 뭐 어마어마하게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지구 땅덩어리의 4분의 1,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를 했던 그 시대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본명은 알렉산드리아 빅토리아 하노버입니다. 하노버가 이제 그 성이 되는 거죠. 하노버 왕실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의 제위 기간은 64년 216일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타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다음으로 오랫동안 지배를 했던 그 사람이 되겠고요. 빅토리아 여왕이 지배했던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릅니다. 이 여자는 1840년도에 그녀의 사촌하고 결혼합니다. 그 사촌의 성이 뭐냐면요, 작센 코부르그 고타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씨가 막 합쳐진 거예요. 이 집안하고 합쳐지고 이 집안하고 합치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합쳐진 거죠. 그 알버트 대공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알버트 대공의 성을 써서 작센 코부르그 고타 가문이 되는 거죠. 예, 빅토리아 여왕 시대부터. 근데 이제 알버트는 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버트가 죽을 때까지 사실상은 통치자였어요. 알버트가 통치자였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죠. 아니, 영국 국왕 최초로 인도 제국의 황제로 군림을 합니다. 여왕인데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인도에서 많이 가져오나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도 음식이라든가 인도 문화 많이 가져오고 뭐 차문화도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져오죠. 영국의 사람들이 차를 먹을 때 우유를 확 쏟아서 먹잖아요. 이제 그게 인도식 이제 문화죠,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네. 로얄 패밀리 중에 최초로 버킹엄 궁전에 거주했던 인물이고요. 재위 50년 동안 골든 주빌리를 했고 60주년에서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빌리. 사람이 30년 살기도 사실 어렵죠. 옛날에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고 이제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50년 골든 주빌리를 하고요. 실버 주빌리, 골든 주빌리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60년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하고 70주년 되면 플래티넘 주빌리를 하는데 유일하게 엘리자베스 2세만 플래티넘 주빌리를 했던 것이죠. 어쨌든 주빌리를 합니다. 새로 왕권을 회복한다. 내가 새로 태어나서 새로 왕이 됐다. 나는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주빌리인데, 근데 이 여자분이 키가 150이 안 됐어요. 요만했어요. 요만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의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 지구의 땅의 덩어리의 4분의 1을 차지한 여자의 키가 150이 안 됐습니다. 단신이죠. 그리고 못생겼기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작은 키 때문에 마차가 오르는 것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남프랑스에 휴가를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거기 가면 당나귀를 구입을 해서 당나귀 마차를 타고 혼자 막 돌아다니고 하기도 했던 그런 일화가 있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영국인은 지금도 농담할 때 빅토리아 여왕은 세로보다 가로가 더 컸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죠. 자, 남편이 죽자 40년 동안 검정색 옷을 입고 애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22년이었습니다. 빅토리아와 알버트에게는 4명의 아들, 5명의 딸, 42명의 손주가 있었는데 유럽 전역에 왕족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할머니가 되는데 현재 오늘날이죠. 유럽에 남아있는 군주들의 대부분은 이 빅토리아 여왕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제 카이저 빌헬름 2세 같은 경우에도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또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 알렉산드리아는 니콜라이 2세죠. 그 러시아의 마지막 마지막 황제의 아내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여튼 뭐 유럽 전역에 왕실의 그 혈통들이 이제 퍼져 있는 것이죠. 뭐 이 여자 왕 시절에 뭐 유럽이 앞서 나갔던 게 굉장히 많았죠. 뭐 최초의 지하철이라든가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죠. 뭐 최초의 철로 된 뭐 선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윈저 가면이 나와요. 예,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작센, 코부르그, 고타 가문을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성이 작센, 코부르그, 고타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성을 윈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특히 이제 왕족들이 그 성을 자주 바꾸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조지 5세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 에드워드 7세 바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 사람들이 독일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독일을 일으킨 그 집안 자체가 자신들하고 이제 혈통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지 5세는 왕실의 독일식 칭호를 다 없애버립니다. 성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작센, 코부르그, 고타 성을 없애버리고 영국식인 윈저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그 윈저 성이라는 게 이제 이 잉글랜드 왕실 집안하고 굉장히 추억이 많은 그 곳이기 때문에 이제 윈저로 이렇게 바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대로 가기 전에 말더드미 왕 조지 5세, 6세가 있었죠. 말더드미 왕 조지 6세. 그 조지 5세의 원래 형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조지 5세의 형이 이제 에드워드 8세거든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영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포기해버립니다.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조지 5세가 왕이 되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을 때 이 사람이 말더듬을 극적으로 고쳐가지고 명라디오 연설을 하죠.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목소리도 안정적이고 굉장히 힘이 있고 신뢰가 주게끔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조지 6세가.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윈저. 성이 윈저로 딱 바뀌죠. 본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군은 에딘버러의 공작 필립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굉장히 대단하면서 특이한 그 사람이죠. 2022년 2월 6일 사상 최초로 플래티넘 주빌리를 하겠죠. 주기 70주년 맞이해서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주빌리가 50주년, 60주년 빅토리아 여왕이 했다고 하는데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 이상 지배를 했기 때문에 70주년 플래티넘 주빌리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사람은 이제 지구상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주빌리 때 설문조사를 했대요. 영국 사람들한테. 60주년 주기를 맞이했을 때 누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지 묻자 영국을 만든 엘리자베스 1세와 빅토리아 여왕을 제치고 엘리자베스 2세가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주빌리였을 때의 그 초상화를 그린 건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맨 위층에 가면은 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여자 때 1952년 때 영국의 영토를 나타내는 거죠. 주황색이 있고 짙은 이제 붉은색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영토나 다름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뭐 대영 제국 시절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었는데 이 이후로 이렇게 독립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자, 지금의 왕이죠. 찰스 3세. 역대 왕 중에 최고령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73세. 아마 이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왕에 오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정확한 이름은 찰스 필립 아서 조지 마운트배튼 윈저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운트배튼 윈저예요. 그럼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유럽의 이 성이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었다. 우리로 치면 이름처럼 막 바뀌는 거였다. 앞에 있는 이름은 그 성처럼 고정되어 있고, 근데 그런 습관들이 뭐 지금도 와서 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국인들의 성이 물론 45,000개나 있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성이 자꾸 변해요. 그럼 차기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당연히 웨일즈 왕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웨일즈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찰스가 왕이 딱 되면서 윌리엄이 웨일즈 왕자의 자기가 딱 주어지는 거죠. 원래 이름이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스인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RH라는 그 전하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은 원래 성을 거의 쓰지 않는다. 정확히 이름을 쓰자면 이러겠죠.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스 마운트배튼 윈저인데, 마운트배튼 윈저는 보통 표기할 때 안 쓴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 성씨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영국 역사와 함께 왕실 가문의 성이 변천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영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왕실 가문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 보니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왕조들의 특징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은 국가라는 개념보다 왕조라는 개념으로 진행되어 온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대륙의 나라들은 남자들이 왕을 하는 동안 섬나라 영국은 여자가 왕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여자가 왕이 되는 시기가 나라가 더 발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왕을 했을 때 나라가 더 발전한다. 실제로 그랬고요. 물론 블러드 메리 같은 아주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좀 독한 여자도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고,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고, 엘리자베스 2세가 있었고, 이런 시대에 영국이 엄청나게 컸죠. 굉장히 발전하고. 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해가 지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영국인들이 신념처럼 여왕이 나오면 더 발전할까요? 영국은 언젠가 다시 여왕의 시대가 올까요? 자, 지금까지 80억 세계인의 성씨 영국 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